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 계층화 또는 사회 계층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희소 가치 또는 희소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야? 이것은 사람들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희소 가치 또는 희소 자원이라고 그래요. 크게 말하면 사람들은 한 세 가지 갖고 싶은 거죠. 뭘 갖고 싶어? 권력을 갖고 싶죠. 권력. 근데 권력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국가를 운영하는 힘, 뭐 이런 것만 생각해. 뭐 대통령이라든가 검찰, 경찰, 국회의원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의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를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걸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그렇죠? 뭐 재벌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권력자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희소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갖고 싶으냐? 남들보다 많은 부를 누리고 싶죠. 여기서 말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이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희소가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갖고 싶으냐? 그러면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이왕이면 명예가 높았으면 좋겠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으면 좋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적 희소가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을 내 맘대로 움직이고 남들보다 많은 돈과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는 희소가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를 보면 어느 사회든지 이 희소가치가 n분의 1씩 균등 배분된 사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됐든 이런 희소가치는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등 배분되어 있죠? 차등 배분되어 있다. 그래서 희소가치가 구성원들에게 차등 배분되어 있고 차등 배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열화가 나타나겠죠. 서열화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순서를 세울 수 있다. 한 줄로 쫙 줄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희소한 가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등 배분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줄 세우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틀로 굳어진 상태, 즉 구조화된 불평등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거를 사회 계층 현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사회 계층 현상.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회 계층 현상이 뭐냐면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지위가 구성원들에게 차등 배분되어가지고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열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조화된 틀로 굳어지게 되면 제도화된 구조화된 불평등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사회 계층 현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이 계층 현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이론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이론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구조화된 불평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자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두 명이 있어? 대표적인.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학자가 아마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두 개의 이론이 있는데 그 하나를
계급론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를 계층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계급론은 누가 창시한 이론이다? 이게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하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을 계급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게 사회 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프로스에 얘기하면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원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베버의 이론을 자원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말 그대로 이 사람은 하나의 요인만을 고려했다 이런 뜻이고 이 사람은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요인을 고려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만을 고려했느냐? 뭘만을 고려했느냐? 이 사람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만을 고려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뭐라고 불러? 이들을 부르주아 또는 자본가 계급. 근데 이들이 지배계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뭐라고 불러? 이들을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또는 노동자 그리고 또는 피지배계급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한문으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산계급이라고 불러요. 유산. 유자가 있을 유자고 산자가 나을 산자니까 생산수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계급 이런 뜻이에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불리겠어요? 그렇죠. 이들은 무산계급이라고 불리죠. 없을 무자에 나을 산자에 계단, 계자에 국자를 쓰니까 이들을 유산계급 또 이들을 무산계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하나만 가지면 나머지를 어때? 다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가 뭘 가져? 권력도 갖고 지위도 갖고 명예도 갖고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배계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는 아까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잖아요. 한글로는 무산계급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프롤레타리아의 원래의 뜻이 뭐예요? 원래의 프롤레타리아의 뜻이 뭐야?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불알투쪽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이 프롤레타리아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누구한테 제공해? 부르주아한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들은 권력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의 의문점이 들죠? 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서로의 왕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완전 철근 콘크리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가 될 수 없고 프롤레타리아도 부르주아가 영원히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법적이다 또는 단절적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불연속적이다 이런 걸 썼습니다. 즉
마르크스에 따르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단절적이다. 영원히 단절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느끼는 계급의식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해요. 그렇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계급의식은 매우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강해요?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들은 독일의 프롤레타리아가 됐건 뭐 영국이 됐건 그 당시에 러시아가 됐건 미국이 됐건 조선의 프롤레타리아가 됐건 프롤레타리아들은 동질감으로 뭉칠 수밖에 없죠. 어떤 동질감? 영국의 프롤레타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의 프롤레타리아는 다 같은 입장에 있는 거죠. 어떤 입장? 그렇죠. 부르주아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들은 단단히 뭉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주아들은 왜 똘똘 뭉쳐? 반대로 방심했다가 프롤레타리아한테 반격을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계급의 의식의 사람들이 느끼는 유대감, 동질감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이론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이 개념은 이분법적. 이분법이라는 말은 둘로 쪼개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분법적이고 단절이라는 말은 왕래가 될 수 없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연속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느끼는 동질감은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는 즉 경제적 요인이 나머지 요인을 다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버 선생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베버는 이 계층 현상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요인만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원론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권력,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계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급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이 아니고 뭐의 개념이야? 부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력의 개념이죠. 경제력. 돈이나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위신.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느냐? 지위, 평판 이런 개념을 이 사람은 가지고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가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말이 아니고 계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계층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 사람에 따르면 범주화된 개념이다 이렇게 봤어요. 범주화된. 그러면 이 범주화됐다는 개념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베버 선생의 말을 재해석했더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맞을 거예요. 잠깐 보세요. 자, 이게 권력이라고 칩시다. 이게 부라고 치고요. 이게 지위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10이라고 치고 19, 8, 7 쭉 해서 4, 3, 2, 1 만큼 가지고 있다. 부도 만약에 맥시멈 10점, 9점, 8점부터 시작해서 무슨 4, 3, 2, 1 이렇게 가지고 있다. 1, 2, 3, 4 쭉쭉쭉쭉 7, 8, 9, 10만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럼 권력을 10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벌회장 부를 10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뭐 대학 교수 지위를 10만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이해를 했어? 그런데
배버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권력과 부와 지위를 범주화 했다는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운드리 하나로 묶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재해석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자, 권력을 8 이상 가진 자, 부를 8 이상 가진 자, 지위를 8 이상 가진 자들을 우리는 상류층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부와 권력과 지위를 4에서 7만큼 가지고 있으면 중류층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3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하류층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 상, 중, 하류층을 합해서 계층이라고 부르자.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내 말을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배버가 생각해낸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같은 계층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희소가치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 어디에도 선생님처럼 해석하는 강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EBS나 인터넷 강의를 아무리 찾아봐도 선생님은 대학교 때 배버를 전공으로 해서 졸업 논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마 내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배버가 생각한 계층은 권력과 부와 지위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 이걸 계층이라고 부르고 그 계층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배버의 이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속선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계층의 개념을 연속선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이 왜 연속선상의 개념이냐, 이것을 서열적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아까 배버가 뭐라고 그랬죠? 권력과 부와 지위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집합을 계층이라고 부르고 그 계층을 다시 상중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층을 나누어 봅시다. 상, 중, 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상층 안에 다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 안에 다시 상, 중, 하가 있는 거야. 중 안에도 뭐가 있어? 상, 중, 하가 있고 하에도 하에 상, 하에 중, 하에 하가 있는 거야. 근데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상 중에 또 상중하가 있고 여기에도 상중하가 있고 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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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중하가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도 상중하 있으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맨 끝에까지가 어떻게 한 줄로 쫙 세울 수가 있죠. 이것을 서열적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선생님 말을 듣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 이렇게 쭉 있을 때, 막 여기다 더 늘어지지만, 이렇게 봅시다. 상하하하가 있고, 만약에 중중에 상상이 있다면, 이 둘의 차이가, 이게 1번, 2번이라면, 이 둘의 차이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별로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0억 이상을 상류층이라고 한다, 가정해보면, 19억 9,999만 9,999원 가진 사람은 뭐야? 중류층이죠. 근데 얼마 차이야? 1원 차이죠. 그러니까 1원만 더 가지면 이 사람이 상이 되고 얘는 1원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 중으로 떨어질 테니까 결국은 내가 상대방 계층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요, 약해요? 내가 지금 중류층인데 상류층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 약해? 안 강해요. 그렇죠. 내가 1원만 더 있으면 상류층이 될 수 있는데 저 계층에 대해서 내가 굳이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같은 계층이라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현금 20억 이상 있다. 그럼 난 무슨 층이에요? 상류층이죠. 근데 삼성의 이건이라든가 이재용의 재산이 뭐 20조가 있다고 칩시다. 무슨 층이에요? 상류층이죠. 그러면 이건희 일가가 나를 우리는 같은 계층이야 라고 같은 급수로 쳐줘 안 쳐줘? 안 쳐주지. 나도 이건희에 대해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계층 의식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이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수업의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대방 계급에 대한 적개심이 강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영원히 내가 저 계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저 상대방 계급이 언젠가 내 몫을 뺏으려고 달려들지 모르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내 나라 못 주겠다라고 무르릉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계층에서는 같은 상류층이라고 해도 너무 서열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고, 또 반대로 상대방 계층에 대해서 굳이 적개감을 가질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중상상상은 언젠가 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차 잘못하면 중하하는 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굳이 상대방 계층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느끼는 유대감이 강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계층의식은 약하다 하는 것이 베버 선생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버의 주장은 단절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플렉서블하니까 내가 상하하하가 중상상상상과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콘크리트 철벽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영원히 단절적이지 않으니까 얘는 연속선상의 개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자, 마르크스의 계급론에 따르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배계급인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피지급의 계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마르크스의 표현에 따르면 없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가 나머지를 다 갖는 거니까 정치적인 거와 경제적인 거와 사회적인 것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가 없죠.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계층론에 따르면 정치적인 어떤 내 위치와 경제적인 내 위치와 사회적인 내 위치가 항상 일치하겠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위 불일치 현상.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여기 정치적인 나의 위치, 경제적,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가 상중하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상중하라고 돼 있고, 여기가 상중하라고 돼 있으면 이 정치적인 위치는 상인데 경제적인 위치는 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치적인 상중하 중에 어디야? 상이죠. 근데 정치인 중에 재산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의 경제적인 위치는 어디야? 하. 이처럼 경제적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뭐라 그래? 지불일치라고 해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선시대 때 몰락한 양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조선시대에 몰락한 양반이면 몰락했다는 얘기는 이미 권력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조선시대에 몰락한 양반의 위치는 어디야? 하겠죠?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기 힘든 양반이니까 경제적으로는 하겠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양반, 평민, 노비 이런 거 있다면 사회적으로의 지위는 어디야? 상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상인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하이수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무슨 존을부 같은 사람들 있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디야? 상인데 사회적으로는 존경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하잖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방송고등학교 교사다. 그럼 사회적으로는 중 정도 되겠죠? 근데 내 재산이 만약에 100억 있다. 그러면 나는 경제적으로 어디야? 상이겠죠? 만약에
근데 내 경제적으로 전 재산이 한 1, 2억밖에 없다. 그러면 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중인데 뭐 경제적으로는 하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서로 정치, 경제, 사회적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뭐라 그래? 지위 불일치 현상이다. 이게 불일치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마르크스의 계급론에 따르면 지위 불일치 현상은 발생해야 해.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를 가지면 다 갖는 거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둘로만 쪼개지기 때문에 이건 있는데 저건 없다. 이런 개념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나 여기는 정치적인 위치와 경제, 사회적인 위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하고 이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계층론이 현대 사회의 불평등, 계층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뭐 부회장이다. 이건희 말고 또 그 아들 이재용 말고 월급 받는 사장이나 무슨 회장, 부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 사장의 연봉이 20억이고 보너스가 25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장의 1년 연봉이 275억이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개념에 따르면 부르주아예요? 프롤레타리아예요?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 좋은 경영인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70억씩 버는 사람을 가리켜서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마르크스가 잘 설명하지를 못하고 누가 더 잘 설명한다? 베버의 계층론이 잘 설명한다고 말하고 베버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지위 불일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돈은 많지만 사회적으로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상류층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상류층이라고 하면 남들의 존경과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성직자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 교수 정도가 내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상류층이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라든가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돈도 별로 없다면 사회적으로는 상층이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중이나 하일 수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지위 불일치 이렇게 내놓고 학생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성취지위와 귀속지위가 있으니까 태어날 때와 지금의 위치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함정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말이 되지 않다. 성취지위와 무슨 귀속주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위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은 정치적으로도 상일 것이고 제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일 것 이럴 경우에 지위 불일치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권력은 없지만 돈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권력은 있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거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죠 요즘에. 네.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 사회적으로는 상층이라고 보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